본격적인 야욕을 드러내며 한반도 전역에 걸쳐 억압과 착취에 나선 일제.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제주는 일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수탈의 땅이었다. 토지 측량을 통한 토지 몰수는 물론 한라산에서의 벌목 작업과 일조도로 건설에 강제 동원되는 등 일제의 착취와 기만은 하늘을 찔렀다. 더구나 1911년부터 1910년까지 계속된 수해와 가뭄으로 일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원성은 결국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1919년 3.1 만세운동 5개월 전인 1918년 10월) 제주에서는 승려가 중심이 돼 조직적으로 일으킨 전국 최초의 항일 항쟁이 있었다. 무오년 법정사 항일투쟁. 하지만 제주 백년사 등 간행물에는 법정사 항일투쟁이 보천교의 난리라고 기록되고 있다. 교주 김현일이 교도와 주민들을 이끌고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한 사건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명백히 승려가 중심이 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였음에도 어떤 까닭에 사이비 종교인 보천교의 난리로 왜곡되었을까? 80여 년간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법정사 항일투쟁. 옛 법정사터에서 발견된 주춧돌, 깨진 사기, 녹슨 솥. 80여 년 전의 상흔들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진실 규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중문에서는 법정사 항일투쟁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과 만세 대행진이 있었다. 5년 전부터 중문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마련되고 있는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이 지역의 뜻있는 젊은이는 물론 돈의 유지와 유족들이 함께한 자리. 그곳에 유독 중문 광명사의 주지 방진주 스님. 법정사 항일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방동화 스님의 유일한 혈육이다. 오늘도 만민 구원을 위해 불공을 드리는 방진주 스님. 그가 드리는 불공에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법정사 항일투쟁의 진실을 밝히는 것. 법정사 항일투쟁의 주동자로 6년형을 선고받았던 방진주 스님의 아버지 방동화 스님. 솜씨로 만들어진 이것이 법정사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은 법정사 얘기와 함께 방진주 스님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들. 방진주 스님은 아버님의 명예를 또한 보천교난이라고 왜곡된 법정사 항일항쟁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다. 그 법쟁이 날이라고 주위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말을 주고받는 데 대해서 거기에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쟁이 난리라고도 하고 또 방스님 난리라고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내가 그 어렸을 때에 내가 9살 때서부터 13살까지 그 아버지 시봉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산에 기도를 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고 해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당시에 방진주 스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방동화 스님의 수제자인 해관 스님을 찾는다고 했다. 리엄에서 매를 좀 시켜주시오. 해관 스님이 방동화 스님에게서 전해들은 당시의 얘기는 방진주 스님에게 더할 수 없는 귀중한 증언이다. 백담선사를 위주로 한 모든 동지들이 잘 모르지만은 30여 명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 규합과 단합 운동을 위해서 한 장소가 필요했으니 그 장소가 바로 법쟁이라고 하는 장소를 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배와 같은 것이다. 배가 뜨려고 하면은 닷가지가 거두어져야 된다. 그런 데서 제주도를 닷가지로 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주도부터 와서 붐을 일으켜야 성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는 선열들의 호국 정신. 이 얼마나 나라를 위한 충정인가. 항쟁 후 광명사를 창건한 방동화 스님의 신도였던 이의열 할머니. 스님으로부터 당시의 얘기를 직접 전해들은 몇 안 되는 증언자다. 불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그냥 불교를 감추고 이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사 항일투쟁의 진실 규명에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그 뒤 사는 백인나 보살이 회수떠른이라서 되게 회수떠른인데 백인나 보살이 그 방동화를 찾아내려면 막 서구품 뭐라다네 저 주전지로 물고 뭐 코에 지른 새소리 내도 넣고 짜녀네 그런 그루저슬 어리뚜리터멍 변살단 죽고 고문 때문에 예 하간 말말 그땐 당신 진역가고 그러나 무사 진역가고 되거나 지소에 불지선에 가고 그러나 신임도 불지듬 내가 하나네 여러 사람을 위해 경했죠 경험은 그연 법정사 난리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그건 천만의 소리다 그 불심을 나는 게 부천교 난리 그 후제 저 생교 난리라서 저 홍리 무슨 선도 예 선도하는 집지순 안에게 하지만 제주도지와 서귀포 시지, 제주 백년사에는 이 법정사 항일 항쟁을 한결같이 주민들을 유혹해서 가산을 탕진케 한 복세무민의 교주 김연일이 신도들과 일으킨 보천교의 난리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일제경찰에 의해 기록 지역 주민의 동향을 적어놓은 사상월보를 보면 법정사 항일 항쟁을 불무 황제 출현을 말하는 사이비 교주 김연일에 의해서 주도된 보천교의 난리라고 기록돼 있어서 결국 이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천교 난리 또는 보천교 소요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과거 19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역사적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대전 정부기록보존소를 찾았다. 제주대학교 사학과 김동전 교수와 함께 여러 시간을 조사한 끝에 당시 사건의 수양인 명부와 형사사건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검찰 66명,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31명, 재판 전 옥사한 사람이 2명, 벌금형이 15명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18명이 불기소 처분됐음을 알 수 있다. 검찰 송치 66명, 최고 10년의 징역형.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일제는 이 사건의 규모와 조직적인 집단 행동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듯 법정사 항일투쟁은 일제의 수탈에 분연히 일어난 민중의 항쟁이었으며 3.1운동이나 조선 만세운동보다도 그 규모나 의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검찰에 송치되어진 66명을 거주지역으로 우리가 봤을 때 5등이라든가 서귀포의 법한, 한림 금악, 안덕, 사계 이러한 형태로 전국 전도적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법정사 사건이 결국 법정사가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한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일제의 경제적 침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도적으로 그 운동이 전개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송치되어진 사람들의 연령별 분포를 본다 하더라도 2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이거는 일제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적 모순에 그러한 어떠한 연령적 한계를 뛰어넘은 어떠한 특수계층의 어떠한 목적을 성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민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보천교 사건이라고 하는 또는 혹세무민이 어떤 유사 종교 단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규정을 해갖고 완전히 이 사건을 왜곡을 시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서도 이 사건은 법쟁이 난리 이러한 형태로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죠. 법정사 항일 항쟁이 일어났던 1918년 당시 제주는 한일합방 후부터 자행되어 온 일제의 수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던 시기였다. 경찰과 군대를 앞장세워 강제 토지 몰수는 물론 벌목과 어획 착취, 일주도로 건설과 병참기지 건설에 제주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는 등 일제의 착취와 억압은 끊이지 않았다. 짓눌려온 법정사 항일투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 (1918년) 법정사 투쟁 사건의 핵심 주동 세력들을 이 승려 세력들과 국선교 계통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거기에 보다 더 중요한 세력으로 가담했던 건 일제 측 기록에 400여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많은 민중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많은 민중들이 이 법정사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일제가 1910년부터 1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개했던 그 식민 통치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1910년부터 실시되었던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는 특성상 어업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수한 장비와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어획물들을 남획함으로써 느끼는 어민들의 박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법정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에 많은 화전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는 이 한라산의 원목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화전민들의 화전 생활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때 법정사를 주변에서 살고 있던 화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분노와 박탈감이 이 법정사 투쟁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10년 한라산 중턱에 창건된 법정사. 풍수지리적으로 한라산의 기운이 모아진다는 이 법정사에서 항일투쟁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불굴의 투지를 불태웠을 당시 주동자들. 그들은 제주에서 먼저 항일의 불꽃이 일어나야 한다며 은밀하고 철저한 거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왔던 것이다. 그 33인이
그 스님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 모였어요. 100일 기도를 명칭 세워가지고 지금 아까 그 대웅전 자리에 거기서 하고 여기가 주로 모이는 장소였었는데 이 그의 수림에다가 전부 다 숨었어요. 각자가 다 숨었는데 낮에는 전부 다 수림에 숨고 또 밤에는 또 여기하고 아까 그 대웅전 자리에서 모이고 대부분 여기에는 그 여자 신도님들이 여기 모인 장소라고 생각하고 아까 대웅전 자리에서는 그 스님들이 거기서 또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도는 여기서 다 보여서 낮에 그 일경들이 낮에 순찰 일로 오니까 그래서 낮에는 목닥을 치면 일경이 조사 오게 되면 빨리 숨어라 라는 신도는 그 해탈주라고 하는 그 비밀주가 있습니다. 주문 그것을 외워서 목닥을 치면서 신도를 보냈고 또 그 일경이 왔다 갔다 그냥 가는 동안에까지 천수경은 좀 길거든요. 읽어서 한 5분 내지 거의 한 8분 걸리는 경인데 이 경을 천수경을 읽게 되면 지금 일경이 왔다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일경이 저 아스라이 멀어지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수경을 읽었어요. (1918년) 음력 7월 15일 불교 행사 중의 하나인 우란분제가 행해진 날 법정사 조지 김현일 스님은 경주 기림사에서 의형제를 맺은 방동화, 강창규 스님과 함께 30여 명의 승려와 신도들을 법정사에 모아놓고 항쟁을 모의한다. 외노들이 우리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일제의 관리는 물론 상인들까지 몰려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섬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김현일 등 주동자들은 이런 내용의 경문을 채택한 후 각 지역에 배포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요구한다. 일본 놈들이 우리 를 착취 유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하여 일본 관리들을 죽이고 상인들을 섬 밖으로 몰아나자는 경문 내용을 13개 불학에 배부하였고 그 경문을 본 백성들은 자진 내에서 700~800명이 모여서 법정사 항일 항쟁 거사를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일제의 기록에 따르면 법정사 항일투쟁에 참여한 인원은 400여 명. 손에 죽창 등을 들고 운집한 항일봉기군의 1차 목표는 서귀포 경찰서였다. 그 100일 기도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33인이 쭉 그 날짜를 잡고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이 거사일이다 하는 게 결정됐던 겁니다. 거기서 100일 기도가 끝나고 거사를 하는 날, 그러니까 무오년 음력 9월 초이튿날입니다. 새벽에 거사를 해서 어디를 목표로 했었냐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귀포 경찰서를 그 외놈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서귀포로 향한 400여 명의 항일봉기군. 서귀포의 길목인 지금의 소호동으로 접어들 무렵 항일봉기군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첩보가 누설됐기 때문이다. 법정사에서 서울까지 이제 이르르니까 이제 서귀포는 벌써 이제 그 첩보 누설돼서 외놈들이 지금 완전 무장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기수를 돌려서 중문 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데 용흥, 도순, 월평, 하원, 회수, 중문에서 그 당시 500명이라는 인원이 군집이 된 겁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 지금도 생각해보면 50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 굉장한 인원인데 그 당시 인구하고 지금 인구 비례했을 때 그때 500명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군중입니다.
기술을 중문 쪽으로 돌리면서 이제 오는 그쪽에서 오면서 전부 통신망을 두절시킨 그러니까 전봇대를 전부 절단시킨 겁니다. 그 책임을 지었던 것이 바로 도순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윤자 팽자 할아버지입니다. 김현일은 도대장 박주석에게 서호동에서 일본 경찰의 동향을 살피도록 하고 자신은 봉기군을 지휘해 중문 주재소 습격에 나서게 된다. 중문지서에서 격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문지서에 이 군중이 500명 군중이 몰려드니까 이제 중문지서에서는 그때 조총이라고 있었답니다. 총을 2발을 쏘니까 그 총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총을 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지서 그 순경들은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니까 여기 그 항쟁 대표들이 들어가서 지서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거사를 한 겁니다. 김현일이 이끈 봉기군은 순식간에 중문 주재소를 습격했다. 당시 중문 주재소 소장 요시하라는 있는 힘을 다해 봉기군에 맞섰으나 100여 명이 넘는 항일 봉기군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주재소를 진압한 항일 봉기군은 그동안 온갖 횡포를 일삼던 일본 경찰 3명을 포박했을 뿐 아니라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13명의 구금자를 석방하고 주재소를 불태운다. 당시 중문 주재소가 있던 자리 1918년 10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 동안 이곳은 항일 무장 봉기군의 점령지였다. 바로 김연일 스님이 창의군을 대동하고 이 자리에 습격을 해서 당시 요시하라 주재소장을 포박하고 일본 경찰 3사람을 묶고 양민 13사람을 석방시켜서 불무천나라는 2일 통제를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병력을 보강한 일경 진압부대가 긴급 출동됐다. 김현일이 이끈 무장 봉기군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때 도망갔던 순경이 어딜 가서냐면은 태평을 갔다고 합니다. 안덕면 태평으로 가서 배를 타고 서귀포로 건너가서 본소에 연락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날에 그래서 그 일본 경찰 응원단들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중문지서에 와서 응집된 그 우리 거사점 그 항쟁 그 500명 군중을 이제 해산시키고 체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건은 이제 종말이 되는데 그때 대표들은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항쟁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일본 경찰은 이잡듯이 온 마을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쳤다. (130여 년이 된 먹구슬 나무). 당시 도순 이장집 뜰에 남아있는 이 나무는 절단된 채 온몸으로 일본 경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외놈들이 그 이장 가지고 그 이제 그때 같이 동참을 하느냐 해서 잡으려고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잡아가지 못하니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 나무를 외놈들이 그日本도 가전에 잘라버린 나무 아닐까요? 일본도로 해가지고 이거 가올 때 야만 가올 때 그 위협을 줘. 위협을 해가지고 일본도를 착 파려고 일본을 착 잘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모르겠냐? 범인들 너 모를 리가 있나? 이장 책임을 모르겠나? 그래서 위협을 해서 그때서 일본 그렇게 해서 이거 잘라진 나무. 순서 보장.
일본 경찰이 이장을 위협하며 찾아내고자 했던 사람은 항쟁 당시 통신 차단 임무를 담당했던 당시 33살의 도순리 출신 이윤평이었다. 당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눈을 감을 때까지 한많은 생을 살았다고 한다. 왜 아버지가 일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그냥 그 일제시대에도 학교 안 보내면서 일본 말 외놈의 말 쓰지 말라, 외놈의 새끼가 뭐 이렇게 친구하지 말라 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죽을 그 고문을 당하면서 너무 고문에 이기지 못하니까 막 한이 맺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외놈 앞에 그 압제받으면서 그 죽을 고비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엔 그런 거 모르고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다음에야 그걸 다 털어놓은 거 알았습니다. 이윤평과 함께 항쟁을 이끌었던 33명 중 한 분으로 당시 주제소를 불지르는 임무를 담당했던 강상백. 항쟁 후 육지로 피신했다가 10년 만에 제주로 돌아와 후학을 가르쳤다는 강상백. 하지만 일본 경찰에 발각돼 결국은 고문 후유증으로 눈을 감게 됐다고 맏아들 강통현 씨는 전하고 있다. 우리 그 아버지가 그 방화 석헌에 선동자다, 주무자다 해가지고 그 지명 수배를 하니까 눈치채가지고 아버지는 피신을 해버리십시오. 그 피신을 해서 어디 숨어보니까 어머니가 그 대신 그 찾아내라고 하면서 붙들려다가 좀 막 고문을 당해서 좀 막 고생하고 몸도 좀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했는데 어떤 기회에 육지로 가버려서 마시고 전라도 경읍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결국 글로 이사를 해십시오. 가족 전체가 살다가 다시 그 제주도로 들어와가지고 제일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감수동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거주하면서 좀 한문서당을 해서 아이들 가리키고 하다가 그것이 아까 말한 그 몇 년 후에 경찰에서 또 붙들어간 겁죠. 저는 일단 거기 가서 한 45일 징역인가 뭐 좀 부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그 병으로 바로 거기 갔다 온 병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한라산을 앞에 둔 평화로운 마을 서귀포시 하원동. 항쟁 참여 주민이 150명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항쟁에 참여했던 마을이다. 당시 가담자 색출에 혈안이 됐던 일본 경찰은 그 당시 하원동에 있었던 중문위원장의 사택에서 주민들을 무차별로 고문했다고 한다. 가담한 그분들이 나중에는 그 가담 혐의로 인해 가지고 그 일경에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그 현장 바로 이 마당이 되는데 여기가 여기서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 참 일경들의 포악한 그 취조에 그 울음소리가 동네가 참 전부 들릴 정도로 했다고 하셨는데. 예. 당시 온 마을 사람들이 치를 떨었을 만큼 악랄했던 고문. 결국 주동자였던 김현일, 방동화 스님이 체포됨으로써 항일투쟁은 끝을 맺게 됐다. 법정사 항일 항쟁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토합 66명. 일제는 항쟁 주동자들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최고 10년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려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 더군다나 항쟁 주동자들의 신분을 농업, 무직으로 표기,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는 왜 이 사건을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의 난리로 규정했을까?
이 보천교는 강일순 선생이 창시했던 정산교 계열의 종교입니다. 교주가 차경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보천교를 일제 측에 등록한 것이 1922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이전에는 보천교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일제가 보천교란이라고 규정을 지었는가 하면 보천교의 교리 가운데는 일본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상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 보천교 세력들을 불온 이적 단체로 규정을 하고 교주였던 차경석은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이 보천교 세력의 확산을 전파를 막기 위해서 아마도 보천교란이라고 규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정 항쟁을 일으킨 그 주동자가 전부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행위니까 자기네 나라도 불교국이고 스님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상에 사건을 이제 거짓 누설을 시킨 겁니다. 이처럼 보천교의 난리로 왜곡돼 전해 내려오자 사이비 정교에 의해 가산을 탕진당했던 일부 주민들은 항쟁 가담자들과 가족들을 멸시했고 그들은 평생을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아이고 천대 많이 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때문에 징역 산 줄도 모르고 하여튼 징역달이라고 그렇게 막 천대 받으면서 하는 게 지금 그냥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아우 지금도 마음이 찢어지죠.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요. 아버지 산 때에 한번 이거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한 게 전천 아니고. 대정읍 동일리 바닷가에 자리 잡은 강창규 스님의 묘. 항쟁의 주동자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던 스님의 묘는 당시 일제에 의해 왜곡된 법정사 항일 항쟁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이다. 경북 포항에 있는 무학사. 당시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인수 스님이 사건 후 포항에 창건한 절이다. 이곳엔 현재 김인수 스님의 부인인 원명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남편인 김인수 스님이 41살 때 고문 후유증으로 입적하자 남편을 따라 불가에 아직도 스님이 모시고 있는 법당에는 남편의 목탁과 법명이었던 신의 스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노환으로 남편의 애달픈 사연을 전하지 못하는 원명 스님의 마음을 아는 듯 풍경 소리만 애달게 울려 퍼지고 있다. 비로소 법정사 항일 항쟁이 진실 규명의 빛을 보게 된 데에는 이대수 제주 보훈지청장의 남다른 노력이 숨겨져 있다. 그 임난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호국불국을 하는데 사실 일제의 침탈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불교계가 일제 한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용원 선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보정운동을 펴긴 했습니다만은 1910년 한일병탄이 되고 나니까 총독부에서 임재정도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후에 제주도에서 이 그 김연일 스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한 항쟁을 벌였다는 것이 상당히 크고요. 또 그 운동 자체가 일종의 이병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유화 정책을 쓰던 일부 정책에 반해가지고 우리 그 스님들이 하고 선도교들이 해서
우리 그 항일 항쟁을 벌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18년 일제의 억압과 착취에 분연히 일어난 법정 3.1 만세운동보다도 시기와 규모, 역사적 의미면에서 훨씬 더 앞선 항쟁이었다. 1919년 조천 만세운동, 1931년 세활이 해녀투쟁이 바로 법정사 항일투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제주도 항일운동이 3대 항일운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있고 많이 구금을 당했습니다. 즉 400여 명이 항일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조직 체계를 군대의 대오로 편성을 해가지고 외경에 저항했던 그러한 특수성이 있고 그중 66명이 체포를 당했는데 이 체포를 당하는데 형벌이 6년, 7년, 8년, 10년까지 받는 그러한 이명은 옥살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특수한 면은 이 운동이 여파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도민을 탄압했으나 결국은 다음에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1932년에 해녀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역사적인 이의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단일 사건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검찰에 송치되어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진 조그만 제주의 섬이었지만 3.1운동 이전에 전도적으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거대한 운동을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910년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법정사. 무오년 항일 항쟁 후 법정사는 일제에 의해 소각됐다. 당시 대웅전이었던 터에는 녹슨 솥과 가재두고 그리고 주춧돌만이 을신연스럽게 남아 잠잠했던 흘러간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다. 5년 전부터 이곳 중문 지역을 중심으로 뜻있는 젊은이와 유족 그리고 유지들의 힘을 합해 진실 규명은 물론 법정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그 당시 통발문을 보내고 군대 편대를 해서 무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항일 항쟁을 한 곳은 바로 이 법정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역화 사업은 그 발상지인 이 법정학 일대를 성역화 사업을 해서 역사이식을 올바르게 심고 애양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신 수련장으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전부터 중문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합동위령제와 만세 대행진. 선열들의 애국애죽의 뜻을 기리고 법정사 항일항쟁의 진실규명과 항일항쟁의 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중문 청년회의소가 해마다 마련하고 있는 행사다. 법정사 그런 사람들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중원 법정사 항일항쟁 부분을 재조명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항일항쟁으로 민족 자존을 일깨웠던 법정사 항일항쟁. 이 지역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만세 대행진과 성역화 사업을 통해 선열들의 뜻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루빨리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역사의 산교육장이 돼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현재 씨가 앞장서 나갈 생각입니다. 삼일운동 5개월 전인 1918년 10월 이 땅 제주에서 있었던 전국 최초의 항일투쟁인 법정사 항일투쟁. 철저한 사전 준비에 의해 계획된 거사였음에도 법정사 항일투쟁은 사이비 종교의 난으로 왜곡된 채 8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오랜 바람과 모진 세월 속에 갇혀있던 법정사 항일투쟁 선열들의 너. 진실을 밝히는 것, 왜곡된 역사, 어둠 속에 묻혀진 역사를 일깨워 그 혼의 불씨를 지피는 일.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몫인 것이다.